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수출 규제 조치가 두 나라 경제 모두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고강도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문 대통령이 일본 정부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또 일본의 조치가 우리나라의 성장을 사실상 막았다고 규정했습니다.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 기자, 문 대통령은 또 이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거듭 강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의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시작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국산화도 재차 강조했는데요.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죠.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 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국내 반도체 업체들도 이 반도체 생산 공정에 국산 소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요. 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근 국산 불화수소를 D램 생산 라인에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화수소의 신뢰도와 정합성 테스트를 마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국내 업체들이 탈일본에 본격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금융당국이 오늘부터 새로운 잔액 기준 코픽스를 도입합니다. 새로운 코픽스 금리가 적용될 경우 이 대출 상품의 금리 부담이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돼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새로운 코픽스 금리 얼마나 낮아지는 건가요? 네, 은행연합회는 새로운 코픽스를 공시하고 시중은행들은 내일부터 약 0.27%포인트 낮아진 금리를 반영해 변동금리 대출 상품을 판매하게 되는데요. 코픽스는 변동금리 대출 상품의 기준이 되는 지표로 여기에 은행별 가상금리 등이 붙어 최종 대출금리가 결정됩니다. 일단 변동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대출금리도 그만큼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존 대출자들은 새롭게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대환 방식으로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김 기자. 그런데 이 새로운 코픽스로 갈아타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요? 네, 금리 혜택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요. 주담대 중도 상환 수수료는 최대 1.2%로 대출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되는데 만약 수수료로 더 큰 경우 금리를 갈아타는 게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기존 대출자가 아닌 새로운 대출자의 경우 새 코픽스에 따른 변동금리 대출이 그리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요. 최근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금리 역전 현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김 기자, 이 대출을 갈아타면 담보 인정 비율 LTV나 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같은 규제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새로운 코픽스가 연동된 대출로 옮길 경우엔 LTV와 DTI, DSR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데요. 갈아타더라도 대출 한도는 줄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기존 대출 잔액 범위에서 대환 대출을 했을 때만 해당합니다. SBS CNBC 김석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의 대형 SUV죠. 이 팰리세이드가 공급 차질을 요즘 빚고 있다고 합니다. 밀려드는 주문량에 대응하려면 생산을 늘려야 하는데 이 노조와의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차량 출고가 지연되면서 계약 취소가 속출하고 있다고요? 네, 현대차에 따르면 팰리세이드의 구매 계약을 했다가 중간에 포기한 고객이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출시 이후 팰리세이드의 국내 누적 계약 물량은 9만 6,600여 대에 달하는데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에서 차량 출고까지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면서 중도의 계약을 취소하는 고객이 속출하고 있는 건데요. 여전히 3만 5천여 대의 물량이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이 심각한 공급 차질을 빚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네, 노조와의 증산합의 문제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노사단체 협약에 따라 신차를 생산하거나 공장별 물량을 조정하려면 노조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4월 3개월의 논의 끝에 울산 사공장의 펠리세이드 월 생산량을 6,200대에서 8,600대로 늘렸습니다. 노사는 지난 12일 고용안정위원회를 열고 울산 이 공장에서도 펠리세이드를 생산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사공장 노조 일부가 생산 물량을 나누는 것에 반대했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섣불리 공장 생산 라인을 늘렸다가 판매가 줄어들면 본인들의 일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사는 이번 주 다시 고용안정위원회를 열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의 청라 연장 사업 계획이 승인됐습니다. 현재 서울 북부 장암역에서 강남을 가로질러 부평구청역까지 오가는 노선이 인천 청라국제도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이 청라 연장선 언제 개통됩니까? 네, 국토교통부는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이 내후년 하반기에 착공해 2027년 상반기엔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7호선은 장암역에서 부평구청역까지 57.1km 구간을 운행하고 있는데요. 청라 연장선은 인천 서구 성남동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을 잇는 총 길이 10.7km 구간을 건설하는 것으로 1조 2,97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성남역과 부평구청역을 연결하는 연장 공사는 현재 진행 중인데 내년 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옹 기자, 연장선 개통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진 거지요? 네, 지난 2006년부터 논의된 7호선 청라 연장선은 2017년 12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는데요. 예타 결과 발표 당시 기재부는 개통 시점을 2029년으로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교통 수요가 급증하고 시민들의 요청이 쇄도하자 인천시가 나서서 올해 1월부터 국토부와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했고요. 이번에 2027년 상반기로 개통 시점을 2년가량 앞당기게 된 겁니다. 네, 개통되면 또 교통 불편이 얼마나 개선되는 겁니까? 네, 현재 청라에서 서울 1호선 환승역인 구로까지 78분이 걸립니다. 7호선 청라 연장선이 개통되면 36분 단축돼 42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환승 없이 청라에서 강남까지 한 번에 오갈 수 있어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차를 사면 자동차 등록은 보통 판매원이 대행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는 이 대행으로 하는 경우에도 온라인 등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현 기자, 자동차 등록 제도가 간편하게 바뀐다고요? 네, 오는 9월부터는 자동차 등록 대행 위임 절차가 인터넷과 모바일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대리인도 자동차 온라인 등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차량 신규 등록의 90% 이상은 자동차 딜러 등이 대신해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차량을 대행 등록하려면 차량 소유자가 대행자에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고 대행자가 구청 등 관청에 가서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또 대행 과정에서 서류가 위변조되거나 대행 등록 비용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차주가 자동차 365 홈페이지의 위임 신청 메뉴나 모바일 카카오페이 위임장 기능을 통해 대리인에게 차량 등록 업무를 위임할 수 있게 돼서 이런 문제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네, 김 기자,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보유 현황도 나왔다고요? 네, 국토부가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관리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약 2,340만 대로 집계됐습니다. 인구 2.2명당 자동차 한 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국토부는 자동차 전체 등록 대수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둔화하고 있지만 1인 가구 증가와 친환경차 보급 확대, 그리고 세컨드카 수요 등으로 당분간 증가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친환경 자동차로 분류되는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53만 대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에서 2.3%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정현입니다. 롯데케미칼과 GS에너지가 8천억 원 규모의 석유 화학 사업에 공동 투자합니다. 두 회사는 오는 2023년까지 생산 공장을 지어 연간 1조 원의 매출액과 1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둔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경찰이 황창규 KT 회장의 배임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 KT 사옥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3월 KT 새 노조 등은 황 회장이 취임 이후 전직 정치인 등 권력 주변의 인물 14명을 경영 고문으로 위촉해 총 20여억 원의 보수를 지출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미래에셋 OPF 유모 전 대표와 같은 회사 유모 상무를 주식 부정거래를 이유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대표 등은 부도거래 정지 위기를 맞은 게임회사 YD온라인의 투자금 회수를 위해 사모펀드 자회사를 통해 보유하던 보유 지분을 사채업자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국내 영업을 맡던 국내영업본부가 오늘부터 국내사업본부로 개편됐습니다. 국내사업본부는 앞으로 기존의 영업 기능과 함께 미래 사업 부문을 포함한 국내 모든 사업을 총괄하게 됩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삼성 SK 국산 불화수소.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국산 불화수소를 생산 라인에 처음으로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일본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국산화 길이 아직은 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부 정윤영 기자와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이 업계에 따르면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국산 불화수소 생산 라인 투입 이 관련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먼저 짚어주시죠. 네,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이 국산 불화수소에 대한 신뢰도와 정확성 테스트를 끝내고 최근 D램 생산 라인에 투입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일본의 경제 보복을 감지하고 올 초부터 국산 제품 도입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업계에서는 최근 러시아가 한국 측에 제안한 불화수소보다 국산 불화수소 생산 확대를 더욱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를 국산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국산 불화수소의 공급량이 한계가 있는 만큼 수입 다변화 측면에서 러시아 제품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도 있다고 의견도 있습니다. 예. 이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를 병행해야 안정적으로 반도체 수혜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정 기자. 그런데 이 현실적으로 이 불화수소 국산화 작업이 아직은 힘들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이 제재가 된 해당 일본의 제품이 현재 한국이 대체하지 못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생산 라인 투입도 아직은 단순한 테스트 과정이라고 보고 있으면서 당장의 100% 국산화는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국산화가 어려운 이유로는 일단 기술적인 부분과 높은 건설비, 개발비 등이 꼽혔습니다. 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 인재 양성,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고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의 전후방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 협력이 필요하다는 평가입니다. 그렇군요. 또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삼성전자가 이 제재 품목이죠. 이 관련해 긴급 물량을 지금 확보를 했다고요. 네, 일단 급한 불은 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거래처의 해외 공장 물량을 우회 수입하거나 아니면 대만 등 다른 국가 거래처로부터 확보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확보한 물량은 당장 생산 차질을 막을 수 있는 적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삼성이 반도체 분야뿐만 아니라 또 장기적으로 좀 사업 부문별로 대비를 하려는 전략 마련에 들어갔다고요? 네, 이 부회장은 이 일본 제재가 확대될 경우를 고려한 비상계획 마련을 사장단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일본의 수출 제재가 강화되면 이 첨단 소재와 전자, 통신 등 다른 품목에 대한 수입이 까다로워질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 삼성전자의 TV, 스마트폰 생산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도 이번 일본 제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단기 현안 대처에만 급급하지 말고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최저임금 후폭풍.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된 뒤 노동계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회에서 전원 사퇴했고요. 총파업 등 전면 투쟁도 선언했습니다. 신윤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이 민주노총이 오늘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 사퇴하겠다 이런 강수를 던졌죠.
네, 민주노총은 오늘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퇴하겠다는 강소를 던졌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의 근로자위원은 총 9명인데요. 민주노총목이 4명, 나머지 5명은 한국노총의 추천위원입니다. 한국노총 측은 내부 논의를 거쳐 내일 거취를 결정키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인데 이는 물가 상승률보다 못한 것이라며 사실상 삭감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도 불만을 쏟아냈는데요. 특히 공익위원을 겨냥했는데 이들이 수정안을 내놓지 않으면 표결을 강행할 것이라고 압박했고 지난 월요일까지 결정을 늦춰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공익위원들의 일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포기한 것이라며 오는 18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통해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신 기자, 이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9% 이게 어떻게 결정됐냐가 공개되지 않아서 지금 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한마디로 2.9%가 무슨 근거로 정해졌냐는 건데 이에 대해 공익위원도 사용자 측도 근거를 제대로 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비록 숫자 끼워 맞추기 비판 속에서도 매년 인상률 산출 근거는 공개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결정에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면서 정부에 이의 제기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예.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0,000원 달성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 공약에 대해서 사과 입장을 좀 밝혔는데 역시 노동계를 설득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요. 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통해 문 대통령의 사과가 전해졌는데요. 예.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현 경제 상황과 고용 상황을 고려했을 때 10,000원까지 올리는 게 정부로선 부담이 크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대통령 사과 외에는 노동계를 설득할 마땅한 카드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정부 안팎의 설명입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지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열리고 있다고요. 네, 일단 환노인의 고용노동소위가 탄력 근로제 확대와 관련한 법안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의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국회 환노위는 정부안보다 약 2,300억 원이 증액된 총 1조 4천억 원 규모의 환경부 기상청 소관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코픽스 적용. 보신 것처럼 새로운 코픽스가 도입되면 산술적으로 0.3%포인트 정도의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외적으로 이 대출 잔액도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금리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중도상환 수수료나 이 고정금리 상품과 비교해보면 꼭 또 새 코픽스가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경제부 손소우 기자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 기자, 네. 우선 이 새로운 코픽스 상품 나오게 된 배경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올해 초에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 방식을 개선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놓으면서 6개월간의 작업 기간을 거쳐서요. 새 코픽스가 이제 내일부터 도입됩니다. 가계부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른바 이 깜깜이식 금리 산정 방식을 개선해서 금리 부담을 낮추겠다라는 게 금융당국의 의도입니다. 이 새 코픽스가 적용된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첫 적용 금리가 조금 전에 공시가 됐는데요. 기존보다 비교를 해보면 금리가 예상대로 0.3%포인트 인하됐습니다. 이 새 코픽스는 잔액 기준의 코픽스를 얘기하는데요. 이 상품의 금리 인하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최소 1,000억 원에서 최대 1조 원까지 낮아질 것으로 금융당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송 기자, 어떤 대출자들이 그렇다면 이 새 코픽스로 갈아타는 게 좀 유리한 겁니까?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차주라면 누구든지 이 새 코픽스를 적용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즉 기존의 변동형 금리대출 상품을 받았던지 혹은 고정형 금리대출을 받았던지 상관없이 갈아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제 따져봐야 할 조건이 있는데요. 먼저 중도상환 수수료를 따져봐야 됩니다. 대출을 받은 지 3년 미만인 차주는 상품을 갈아타게 될 경우에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것에 대한 즉
더 일찍 상환하는 것에 대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예. 은행마다 혹은 대출 조건마다 차이는 있긴 하지만 최대 1.2%가 중도 상환 수수료로 부과됩니다. 이번에 새 코픽스 도입으로 연 0.3%포인트 정도 인하 효과가 있지만 상환 기간이 짧은 차주라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물게 될 경우 여기에서 갈아타게 되는 금리 인하 효과가 사라질 수도 있게 됩니다. 예. 또한 이 같은 변동형 상품 가운데 잔액 기준 말고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를 적용하는 대출 상품도 있는데요. 보통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보다 높긴 하지만 국민은행 같은 일부 은행의 경우에는 신규 취급액 대출 금리가 더 낮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대출 금리가 이 고정형 상품 금리가 더 저렴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 신규 대출자 같은 경우는 새 코픽스 금리가 더 비싼 거 아닙니까? 이러면? 그렇습니다. 보통은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고정 금리가 변동 금리보다 더 높게 설정되는 게 아주 일반적인데요. 예. 지금 상황은 좀 이례적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리 하단과 상단 모두 변동 금리 상품이 고정 금리보다 더 높고요. 여기에서 새 코픽스가 적용된다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굳이 새 코픽스 상품으로 갈아탈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여기서 또 따져봐야 될 게 이 보통 주담대 상품이라는 게 보통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장기입니다. 따라서 금리 고정형 상품이라고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또 보통 5년 뒤에는 변동형 금리로 전환하는 혼합형 상품이 다수이기 때문에 상환 기간을 10년 이상 잡고 있다라면 향후 금리의 움직임을 내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즉 지금 고정형 금리가 더 싸다고 해도 10년 뒤에는 금리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를 우리가 예상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변동형 주담대 상품의 금리가 고정형 금리 아래로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비즈플러스 계속해서 오후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후 토론은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이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2일 금요일이었죠. 이 도쿄에서 진행된 한일 양국 관계자의 만남은 이 성과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오히려 일본은 한국을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한편 이 대미 설득 외교에 나섰던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 한미일 공조에 도움이 안 된다는 미국의 입장을 전했습니다만 여전히 미국은 중재자로 나서는데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게 되면 국내 산업용 재료 또 장비 수입에 타격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의 면밀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깊어지는 한일 갈등 문제, 지금 어떤 상황이고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세 분의 전문가들과 오늘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기 당국대 경제학과 교수,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노동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모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현종 청와대 국가보안실 2차장이 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이번 한일 갈등을 놓고 미국의 입장에 대해 전한 말이 있었는데요. 먼저 듣고 오시죠. 그 일방적인 조치 따라서 이제 한일 간의 이런 그 갈등이 참 우려스럽다라고 이제 그 다들 이해를 했고 외교란 것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을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세게 공감했습니다. 저하고.
네, 먼저 이 김 교수님. 네. 이 김현종 2차장의 이 공감대가 있었다는 말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뭐 당연한 이야기죠. 뭐 공감대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한국과 일본이 사이가 안 좋으면 좋을 리 없죠. 그래서 사실상 내용으로 보면 이제 빈손으로 이렇게 기우겠다고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사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뭐 일본 편 들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렇다 해서 한국 갈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큰 고민은 뭐냐 그러면 북한도 아니고 중국이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중국을 어떻게 미국은 견제하느냐 문제인데 네. 그게 일본이 가장 앞장서 주는데 팔이 어디로 굽겠습니까? 당연히 일본 쪽으로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사실은 그냥 그 한국의 우려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정도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해리스 이 주한 미 대사 말하는 거 똑같아요. 한국, 일본이 해결해라. 미국은 안 끼어든다는 이거 그냥 확인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이번 발언은 좀 외교적 수사에 그친 것 그렇습니다. 같다는 네.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 사실 이번 김현종 2차장의 방미를 두고 이 빈손이냐 일정 소득을 거둔 것이냐 뭐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빈손 기국이라는 입장이신 거죠? 저는 그래 봅니다. 빈손기구 뭐 내용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가가지고 미국이 조금 뭔가 회의를 하든지 모임해주길 원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좀 응답을 받아오는 게 없고요. 네. 오히려 바로 그 시간에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 뭐라고 이야기해버렸냐 그러면 네. 그건 한국과 일본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지금 미국은 지금 여기에 들어갈 틈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내용을 거듭해서 얘기를 좀 해주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지금 문제는 미국이 적극적 중재에 나서고 있지 않다는 내용인데 이와 관련해서도 역시 김현종 2차장의 말이 좀 있었습니다. 역시 관련 언급도 들어보시죠. 언론은 자꾸 미국에서 미국의 중재를 요청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이번 방미 시 미 측 인사들이 우리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 만큼 미 측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 측에 직접적으로 중재를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번엔 서 교수님. 미국이 지금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죠? 좀 뭐 우리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도 중요한 동맹한 파트너고요. 예. 그 우리 입장에서만 사실은 편을 들어주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우리 이제 일본 수출 규제가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사실은 미국에 제대로 수출이 안 됐을 경우에 예. 미국의 대표적인 IT 기업들이 사실 생산 차질이 있을 거다 하는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 아직 실제로 뭐 그 미국 기업들에 대한 실적 악화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느긋한 상황에서 좀 기다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과거 이제 오바마 행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동북아 지역에서 전략 축이라고 하는 한미일 삼각구도 굉장히 예. 중시했죠. 근데 요즘에 그 미국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북한하고 상당히 긴장감이 좀 완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미일 그 간의 긴밀한 공조 체제가 상당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한국 입장에서 중재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이제 원론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무역 분쟁에서 이제 원만한 타결을 기대한다는 그런 어떤 그 원론적 입장을 이제 표명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노 교수님께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일이었죠. 일본 도쿄에서 한일 양자 실무 협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6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였습니다. 이 사실상 양국이 입장차만 확인한 자리였다. 이런 평가가 좀 우세하죠. 네, 그 얘기 전에 앞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그 김현종 이차장도 성과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 외교적 언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입장을 이해한다 해서 예를 들어서 I understand 했다면 당신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충분히 알겠다. 그러나 어그리, 공감, 동사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건 그야말로 외교적 언사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고요. 지금 이제 그 말씀은 아까 우리 다 그 화면에 봤지 않습니까? 그 했던 걸. 예. 수출 관리 절차에 관한 사무적 설명회라고 예. 아예 의도적으로 이렇게 붙여놓고 무슨 이건 홀대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홀대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장면을 연출해 버린 거죠, 스스로. 온 사람들도 뭐 반소매 차림으로 갖고 장소도 무슨 창고 같은 데다가 의자를 쌓아놓고 예. 먼지도 안 털고. 지금 장소가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저는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장면을 연출해서 지금 한국이 일본을 이렇게 대하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의도적으로. 예. 한 장의 사진이 다 모든 걸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는 실무 협의를 하자고 했는데
일본 측은 계속해서 협의할 게 없다. 설명할 뿐이다. 우리 입장을 설명할 뿐이다 얘기했고요. 예. 우리가 계속해서 원상 회복을 요구했는데 일본 측은 뭐 철회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 우리 입장에서 철회를 요구하지 않았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런 성과도 없었을 뿐더러 저 사진 한 장을 보면서 일본이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된 거죠. 예, 네. 뭐 양국의 입장차도 입장차지만 노 교수님 이후 이 실무 협의 회의의 성격과 내용을 놓고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이 진실 공방이라 그래야 될까요? 맞다 아니다 이 내용이 또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사태 해결은커녕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지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걸 보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어떤 회담의 성격을 회의의 성격을 띄어서 예를 들자면 어떤 국가 간 협의 아니겠습니까? 또 네. 국가 간 만남이니까 그에 대해서 공식적인 어떤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로 상대가 양쪽이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원래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얘기한 것이 맞다든가 이것은 아니다든가 이렇게 회의록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전혀 그런 절차가 없었어요.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일본 측에서 얘기하는 예. 거여서 일본 측에서는 대한민국 우리 측에서 그야말로 전혀 무슨 이 조치 처리를 요구하거나 예.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그런 거죠. 진짜 외교적 뭐 결례가 아니고 아니 무시하는 그런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우리 입장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저 자리에서 얘기한 그런 내용들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서로 메아리가 없는 예. 대화가 아니고 서로 일방적인 주장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예. 이제 우리는 원래가 이제 국장급 협의를 요구했었고 5명의 대표단을 요구했었고 그런데 일본은 과장급 설명을 낮췄고 2명만 하자. 그리고 저런 장면을 연출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은 저와 같은 장면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서 교수님, 예. 이런 가운데 일본이 이번 회담에서 이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에 대한 의혹 제기 부분은 한 발 좀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하고 그 하태경 의원이 제시했던 그 일본의 그 대북한 전략 물자 밀수출 그거에 대한 이제 자료를 이제 보도하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 측에서 이제 역공을 피다 보니까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수출 규제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이유가 이제 부적절한 사안이라 그게 이제 북한 물자 유출이라는 걸 당초 얘기를 예.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한국과 일본 사이의 어떤 사안의 문제다. 그렇게 이제 말바꾸기를 하면서 이제 꼬리내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니까 그 일본 스스로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북한에 대한 그 전략물자 밀수출에 대한 근거들이 이제 속속 드러나면서 상당히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향후에 그 WTO 제소할 때 그 패널 심사할 때 심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그 수출 규제가 어떤 자의적으로 일본이 특정 국가를 차별하고 있다는 그 판단의 어떤 근거로서 이렇게 애매한 태도와 명확한 근거를 제시 못하는 일본의 그런 약점을 적극적으로 파고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질문과 연관지어서 김 교수님, 그럼 일본이 내민 이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 근거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아마 우리 시청자들이 백색 국가, 뭐 화이트리스트 등이 생소할 텐데요. 네. 쉽게 말하면 일본의 우방국을 이제 백색 국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한국이 우방국가 아니라고 이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근거는 아주 너무 간단명료해요. 그러니까 한국은 못 믿겠다,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하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고, 예. 사실 그 문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위안부 문제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이 징용 문제 예. 배상 있잖아요. 이런 문제까지 쭉 오면서 사실은 이제 일본은 이거를 공식화했던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요. 예. 사실 뭐 이 문제의 근거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본이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우방국가 아니라 그러고 또 이 문제에 대해 발단이 됐던 거는 2017년 9월일 겁니다. 그 당시 유엔 총회에서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아베 총리, 그다음 트럼프 대통령이 3명이 식사를 하는데 오찬을. 예. 거기서 이제 문 대통령이 뭐라 하냐면 저 일본은 우리 동맹국가 아니라고 그 자리 면전에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야기는 뭐냐라면 일본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 동맹국가 아니야? 그럼 우리 서로 우방 아니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런 부분들 경우가 일본 입장에서는 뭐 명확한 명분이죠. 왜? 우리나라 헌법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대통령은 우리 외국에 대해서 국가를 대표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 경우는 일본 경우는 명확한 근거를 한다면 당신네들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냐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만약 한국이 실제 백색 국가에서 빠질 경우 이 부분이 지금 가장 큰 문제일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네. 이 첨단 소재, 전자, 또 통신 등 지금 언론에 저희 알려진 바로는 1,100여 가지 품목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이 정도면 이 실제 국내 경제 타격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됩니까? 지금 얼마나 될는지는 사실은 누구도 추정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뭐 최근에 이제 나온 부분은 뭐 경제 성장률이 지금 정부가 2.5%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1%대로 간다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에 들어 가지고 지금 일본의 이 경제 보복 부분은 다 반영된 게 아니에요. 예. 그 사실은 요번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 품목 세 가지에 대한 거는 사실은 경고 보복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백색 국가로 지정을 돼 가지고 1,100개에 대해서 해버리게 되면 이 전면 보복이기 때문에 그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될는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은 말하기가 너무 엄청나다 이게. 예. 그리고 또 그 부분들이 쉽게 말해서 한국의 급소를 노리는 거거든요. 예. 그게 대부분 1,100개 품목이 뭐냐는 다음에 우리로 봐가지고는 나름대로 첨단 제품 그리고 수출 품목들에 대부분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피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질문에 좀 연관지어서 노 교수님께 좀 여쭌다면은 피해 규모는 가늠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이 품목이 실제로 좀 더 늘어났을 경우 갖는 그 경제적인 타격의 그 중요한 의미라고 할까요? 좀 어떻게 좀 부여를 해야 될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화이트리스트에 등재가 되면 결국 그 수출에서 포괄적으로 어떤 그야말로 전략 물자라 할지라도 포괄적으로 승인하는 그런 절차를 이제 이미 밟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품목에 대해서 수출 허가를 일일이 받지 않아도 된다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지금 일본의 조치는 아직 이제 그걸 정확하게 하진 않았지만 일단은 그동안 있던 화이트리스트에서 뺐습니다. 일단 우리만 뺐습니다. 26개 국가에서 우리만 빼가지고 별도 항목을 신설해갖고 일단 거기다 지금 넣어놨습니다.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분류할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은 거예요. 그걸 예를 들어서 지금 우방 국가로 분류했는데 우방 국가에서 뺐지만 그걸 뭐 중립적 국가로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적대적인 국가로 할지는 아직 좀 확실치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말 어떤 우대 국가에서 정말 그 뭐 적성 국가 위치로 좀 적대 국가 위치로 그렇게 해버린다면 이건 정말 천문학적인 그런 액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떤 그 이 위치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일본으로부터 이제 부품이나 소재를 조달해서 중간 제품을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하든지 아니면 그걸 완제품 만들어서 이제 다른 나라에 수출하든지 하는 그런 지금 국제 분업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완전히 체인이 붕괴된다는 그런 의미니까 우리가 그것을 뭐 돈을 집어넣어서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좀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 피해가 만약 현실화된다면 정말로 이건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서 교수님, 지금의 현재 주력 산업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 산업, 탄소 섬유, 뭐 공장 기계, 스마트 공장, 뭐 앞으로 미래 산업도 직격탄을 맞을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뭐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 수출 규제가 일본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피해 가능성이 분명히 있긴 한데요. 지금 이제 탄소 섬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탄소 섬유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차의 연료 탱크 소재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탄소 섬유 외에도 사실 그 전기차 배터리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 주요 소재로서 이제 뭐 그 음극재라든가 양극재라든가 이제 분리막이라든가 전해액 같은 것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 첨단 부품 소재로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실제 특히 이런 전해액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일본의 어떤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수출 제한이 됐을 경우에 미래 산업조에 타격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전기차 배터리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국산화가 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국내 시장이 아직까지 크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아직 많지 않다는 측면에서 사실 그 어떤 국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뭐 이런 그 반도체와 같이 이제 그 수출 규제가 부정적 여파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이제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전방 연관 산업에 대한 수직 계열화가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그 일본이 추가 수출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입 대체품이나 어떤 국산화 가능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추가 수출에 대한 우려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외교 문제로 촉발된 이 한일 갈등 결국 통상 전면전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인데 지금 이 시점에 주목해 볼 거는 역시 우리 정부의 대응 부분이겠죠. 일단 정부는 WTO 정식 제소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 교수님, 네. WTO 이 정식 제소를 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고 만약 이 또 진행이 되면 한국도 과연 유리한 쪽인지 뭐 여러 가지가 좀 궁금한데요. WTO 이제 분쟁 해결 기구 DSB라는 게 있는데요. 그 예. 제소 절차라는 게 있거든요. 제소를 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소송한다는 그런 것과 비슷한 건데 일단은 이제 국제기구 WTO에서 양자 협의를 먼저 하게 됩니다. 예. 제소국이 이제 일단 양자 협의를 요청하면 분쟁 당사국끼리 협의하는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소송 얘기하면 뭐 중재나 조정을 먼저 거치는 거죠. 그게 예. 만약 양자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해결이 된다면 그걸로 해결이 되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그걸 해결이 안 되면 서로 양 당사국이 이제 뭐 분쟁 해결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됩니다. 예. 패널을 설치해서 거기다가 패널을 어떻게 구성할지 또 그것을 어떤 결정을 해달라고 위임할지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위임하게 됩니다. 그 패널이 구성되어서 거기서 이제 일정한 패널 보고서가 나오게 되는데 네. 그 패널 보고서를 양 당사국이 받아들이면 예. 그걸로 분쟁 해결 절차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대개는 이런 상황에서 양 당사국이 패널 보고서를 또 받아들인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바로 정식 절차로 이제 예.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분쟁 당사국이 패널 보고서를 이제 회람에서 찬성하면 끝나는데 찬성하지 않는다면 바로 이제 상诉절차를 넘어가서 예. 거기서부터 이제 상소 기구가 구성돼서 거기서 재판 절차처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정식 제소 말씀하신 대로 전에, 예. 과연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WTO 제소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느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모든 재판이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미국, 일본의 이런 조치는 WTO 체제를 바치는 가트 조약에서 1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종의 수량 제한이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가트 체제에서는 안보에 지극히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량 제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반면 일본은 우리가 수출을 금지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절차를 과거에 우대하던 절차를 이제는 보통 절차로밖에는 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수량제 아니다. 예.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일 양국 어디가 만약 WTO 제소된다면 유리하다, 불리하다. 지금 당장 얘기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일본 측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맞대응의 일환이죠. 뭐 추경, 추가 경정 예산 1,20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란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추경을 통한 업계 지원, 효과적인 지원이라고 보십니까? 1,200억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핵심 부품 문제고 예.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가 국민들을 불안하니까 달랜다고 하는 예.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 문제의 발단이 정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정치 문제를 정치로 안 풀고 결국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 만나가 풀지 않는다라면 사실은 별로 해법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이고 예.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WTO 이야기를 했지만요. WTO 한참 갑니다, 저거. 그러니까 문제는 일본이 보복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피해는 당장 나타나는데 예. 여기에 대한 이 구제라고 하는 거는 뭐 하세월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급한 것부터 꺼야 된다. 워낙 지금 절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장기 대책 부분에 있어서 유념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가끔 자꾸 자력갱생이란 말을 해요. 네. 언제 뭐 자력갱생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술 자립은 해야 되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지금 국제 협력을 더 강화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분업 가지고 서로 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관계 속에서 이런 말 들어가지고 이 한국과 일본 사이의 신뢰관계를 재구축하는 예. 이런 차원의 어떤 중장기 전략을 세워야지 이 중장기 전략을 마치 자력갱생해가지고 뭐 한국이 다 한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요 사실은 불가능하고 예. 또 우리가 또 그렇게 할 만한 그 기술적인 어떤 여건이나 인재가 없어요. 사실은 일본이 지금 우리한테 큰 소리 치는 거는 우리랑 기술 격차가 워낙 크니까. 예. 그리고 또 그쪽에는 뭐 인재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게 딸리거든요. 예. 근데 그게 뭐 중장기로 금방 되겠습니까? 그래서 약간은 지금 현실적인 어떤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
중장기 전략이라 한다 하더라도 네. 방향은 우리가 기술 자립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현실적인 처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서 교수님, 예. 이번에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한 부분 좀 여쭐게요. 일본의 추가 보복 시 직접적 상응 조치도 고려하겠다는 언급을 좀 했잖아요. 예. 이건 어떤 방안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기업이 직접 피해 보는 걸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트랙으로 가는 게 첫 번째 이제 WTO 제소에서 국제 여론에서 어떤 여론전에서 이제 우리가 우위를 점하겠다. 예. 그다음에 이제 장단기 대책으로는 산업이나 경제 측면에서도 일본의 어떤 그 수출 규제에 대한 우리가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겠다. 그 얘기신 것 같아요. 예. 이 당장 사실은 이제 문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 거기서 이제 일단 외교전에서는 이제 7월 23일, 24일 날 이제 WTO의 이제 일반 이사회에서 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게 이제 그 의제화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164개국 회원국들이 이제 논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한국하고 일본이 이제 대표가 나가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수출 규제가 부적당하다, 자유무역을 저해한다.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안전보장 차원에서 취한 조치다 이렇게 역설을 하겠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 우리가 아주 그 충분한 그 어떤 자료라든가 논리적 그 명분성을 잘 준비해 가지고 일단은 그 국제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국내적으로 이제 가용자원 총동원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일단 구체적으로 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일본의 수출 규제 그 관련된 그 소재 개발 업체에 대한 대상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R&D 투자 비용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또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화수소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불화수소를 이 R&D 비용 세액 공제에다 포함시키는 방안들. 그다음에 이제 또 그 핵심 부품 설비에 대한 그런 그 소재를 개발하는 업체가 증설하는 어떤 공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인허가를 이제 절차를 간소화해주겠다. 그다음에 또 그런 그 핵심 부품 개발에 대한 예산 사용하기 전에 보통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이제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생략하겠다는 조치까지도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대외적인 명분에서는 우리가 우위로 확보하고 대내적으로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장단기 대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는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WTO 같은 경우는 뭐 상소 제도까지 이제 고려를 하게 되면 4년 이상 오랜 기간이 예. 걸리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쪽 트랙으로 가고요. 우리 대내적으로 일본 리스크에 대한 당단기 방안을 이제 좀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문 대통령이 말씀하신 직접적 상응 조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오늘 또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노 교수님, 이에 대해서는 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환영한다는 뜻을 좀 밝혔는데 나름 외교적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아무래도 봐야 되겠죠? 저희가 정치권 얘기하면 늘 뭐 비판만 하는데 저는 뭐 황교안 대표 그래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도 뭐 여러 가지 다른 일 때문에도 뭐 영수회담을 하자, 뭐 오자회담을 하자 이렇게 얘기 오가가다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은 정말 국가적 비상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나름대로 정부에 대한 비판할 수도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뭐 비난할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함께 만나서 논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비판을 위한 비판만 말고 여러 가지 대안도 가지면서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게 이제 정부 여당 또 여권에서도 야당의 비판, 정부를 비판하면 무슨 뭐 왜 아베 편드느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의견도 귀를 기울 건 기울이고 혹시라도 이제 비판하는 의견에서 오해가 있다면 설명을 하고 예. 그래서 납득을 시키고 그래야 의견이 모아지는 것이거든요. 무조건 한 마음 한 뜻이 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우리나라는 민주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 대표와 대통령 또 다른 여러 사람이 함께 만나서 진짜 국민 총의를 모아서 지혜롭게 해결해야 될 그런 예. 문제니까 함께 만나서 얘기하는 것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 초당적 협력을 이루는 그런 단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문 교수님한테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곧 한일 양국이 WTO에서 관련 논의를 앞서 저희가 언급했던 논의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치열한 여론전이 좀 계속해서 벌어질 것 같은데 국제사회론을 향후 어떻게 흐를지 또 우리 쪽으로 어떻게 돌릴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외교 전쟁이죠. 한국과 일본의 이제 외교 전쟁이 이제 WTO 무대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WTO에 사실 실제로 움직이는 나라는 이제 미국이나 이제 유럽에 들어가지고 강국들입니다. 네. 사실 이제 그 나라에서 관계인데
근데 일본이 최근에 말이죠. EU랑 해가지고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습니다. 예. 굉장히 강화를 해놨어요. 그다음 미국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거의 그렇게 저자세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정말 일단 아베 총리는 미국에 공을 들여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좀 불리한 이런 국면이고 지금 당장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라면 지금 외무부 장관이 아프리카를 갔는데요. 가면 안 됩니다. 지금 가야 될 나라가 말이죠. 유럽이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사실상 어떻게 본다라면 일본에 기울어져 있는 부분들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된다. 예. 우리한테 돌리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나 이걸 적어도 평평하게는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총리가 지금 또 이 다른 아시아 국가 갔다는데 그럴 때가 아니라 봅니다. 네. 사실은 지금 아까 우리 황교안 대표가 이제 여야가 하나가 돼서 대응하자 그랬는데 그럼 정부가 제가 볼 때는 총리랑 외교장관은 지금 엉뚱한 데 지금 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외교라고 하는 게 국력 싸움입니다. 예. 그 국력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내부가 얼마나 이렇게 잘 뭉치느냐. 더군다나 이렇게 정말 국가 대 국가의 대결이라 그러면요. 예. 정말 일체 단결해야 될 그런 상황인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치열한 여론전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의 국력을 한 곳에 모아서 적절한 데 써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마지막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의견 세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즈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